안녕하세요. 황혼의 문턱에서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만난 올해 64세 박서연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던 페이지에서 가장 찬란한 문장을 발견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꽃들은 매일같이 약속처럼 피어나는데 내 인생의 색깔은 언제부터 이렇게 바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대구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박서연입니다. 27에 결혼해 아들 하나 낳고 45에 남편과 갈라선 뒤로는 아들 키우는 재미와 이 작은 가게가 제 세상의 전부였죠. 이제 아들은 장가가서 제품을 떠났고 북적대던 가게는 신식 대형 매장들에 밀려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처음엔 그저 허전한 정도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온기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잊어버린 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커튼을 걷으면 아직 어둑한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죠. 씻고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로 아침을 때운 뒤 7시 정각의 가게로 향합니다. 서연의 꽃집이라는 간판은 이미 색이 발의 글자가 희미해졌지만 굳이 새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가게니까요.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제 저녁에 물을 준 꽃들이 저를 반깁니다.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그들은 말이 없지만 제게는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피어줘서 고맙구나. 혼잣말이 늘어가는 건 외로움의 증거라고 하던데 저는 이미 그 경계를 한참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꽃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들이 정말로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오전 내내 손님은 딱 2명. 한 명은 매주 수요일마다 어머니 산소에 가져갈 국화를 사가는 김 사장님, 또 한 명은 실수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 젊은 여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김밥 한 줄을 사서 가게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먹었죠. 오후가 되면 가게는 더욱 한산해집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쇼윈도를 힐끗 보고 가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시든 꽃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진열대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라도 하고 있어야 시간이 흐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난히 손님이 없어 오후 5시에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혼자 TV나 보다가 잠들 게 뻔했죠.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동네 시립도서관의 작은 시청각실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고전 영화 상영회. 사실 영화가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시간을 때우러 가는 곳에 가까웠죠. 어두운 극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청각실은 50석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죠. 다들 비슷한 이유로 온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아니면 그저 갈 곳이 없어서. 그날 상영작은 제가 젊었을 적에나 봤을 법한 흑백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쥐렌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자막을 읽기도 벅찬 데다가 이미 중반부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도 꾸벅꾸벅 졸기 바빴고 저 역시 희미한 흑백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한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아주 엉뚱하고 시적인 대사를 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 슬픔은 발목이 약한 새. 너무 높이 날지 못해 늘 땅 가까이에서만 맴돌아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슬픔을 발목이 약한 새에 비유하다니. 너무나도 엉뚱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은 대사였거든요. 제 슬픔도 그랬습니다. 날아오르고 싶지만 날개가 무거워 늘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새 같았으니까요. 객석은 쥐 죽은 듯 조용한데 저 혼자 소리를 낸 것 같아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황급히 입을 막고 주위를 살피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한 남자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도 그 장면에서 웃었다고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런 묘한 친근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한 착각일 거라고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저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가까이서 본 그는 6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온화한 눈빛. 낡았지만 단정한 갈색 스웨터를 입은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죠? 마지막 장면의 여운이 참 깊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쉰 듯 하면서도 따뜻한 울림이 있는 그런 목소리였죠. 아, 네. 저도 오랜만에 좋은 영화 봤네요. 사실 영화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아까 그 대사, 내 슬픔은 발목이 약한 새라는 대사에서 웃으시더군요. 그 대사의 진가를 아는 분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웃었던 그 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 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슬픔이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제대로 날지 못한다는 게 왠지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그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도서관 1층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겁니다.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니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 싶었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빛 때문이었을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저 같은 영화를 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순수한 눈빛이었으니까요. 좋아요. 저도 집에 가봤자 혼자니까요. 우리는 도서관 1층의 작은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책과 커피라는 이름의 그곳은 아담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죠. 저는 아메리카노를, 그는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죠. 아, 서점을요? 요즘 서점이 많이 힘들다던데. 네, 맞아요. 온라인 서점에 밀려서 손님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저는 책 냄새가 좋아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집이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저는 박서연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 근처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나 온라인 꽃 배달 서비스에 밀렸어.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안 돼요. 꽃집이라 좋으시겠어요. 매일 꽃을 보고 사시니까. 꽃은 예쁘지만 시들면 버려야 하죠. 가끔은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피었지만 이제는 시들어가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민망했죠. 시든 꽃도 아름답습니다. 드라이플라워처럼요. 생화와는 다른 매력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의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책 이야기, 꽃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 이야기까지. 그는 평생 국어 교사로 살다가 5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암으로 사별했고 하나뿐인 딸은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고요. 퇴직금으로 작은 서점을 열었는데 평생의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반대했을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저를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어쩌면 외로워서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책이라도 친구 삼아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7에 결혼해서 18년을 살다가 이혼한 것,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워서 결혼시킨 것,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혼자가 된 것까지. 아들이 효자예요. 매주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요. 며느리도 착하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은 다 그래요. 우리가 키울 때는 전부였는데 커서는 가끔 만나는 손님이 되죠.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마다 오라고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외로움, 같은 상실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죠.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의 영화 상영회는 제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영화가 끝나면 늘 도서관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날씨가 좋은 날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의 아픔, 자식 키우는 보람과 힘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시를 좋아하세요? 어느 날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끔 읽었는데 요즘은 통 안 읽네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서정주 시인이에요. 특히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구절이 있죠. 아, 그 시 저도 알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모든 꽃은 그만한 시간과 기다림을 거쳐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만남도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꽃일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으니까요. 서연 씨는 꽃을 닮았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오래 두고 싶은 은은한 향기가 나는 들꽃 말이에요. 또 어느 날 그가 툭 던진 말에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꽃을 닮았다니.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애 엄마라고만 불렀고
이혼 후에는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죠. 그런데 지훈 씨는 저를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눈꺼풀, 어디를 봐도 꽃 같은 구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를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거나 입던 제가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화장품을 꺼내 아주 옅게 분을 바르기도 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안의 여자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서연 씨, 오늘 뭔가 다르네요. 더 젊어 보이세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그냥 미용실에 다녀왔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다니. 하지만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해줬죠.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목요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의 서점에서, 가끔은 제 꽃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설렘과 함께 작은 불안의 씨앗도 자라났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딸 민정 씨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정 씨와는 몇 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아빠, 또 그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매주 가시네. 혼자 다니지 마시고 집에나 계세요. 괜찮아. 친구들도 만나고. 무슨 친구요? 아빠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럴 때마다 지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딸의 과보호가 부담스러운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홀로 된 아버지가 걱정되는 딸의 마음. 특히 낯선 여자와 가까워진다면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자신의 서점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늘 말로만 듣던 곳이었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 서점에 오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서점을 찾았습니다. 책 읽는 나무라는 이름의 서점은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죠.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묵직하고 향긋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들, 구석구석 쌓여있는 책 더미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오래된 목재 의자와 탁자. 그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이지훈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작은 왕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지훈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게 서점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시집 코너, 소설 코너, 에세이 코너. 각 코너마다 그의 애정과 정성이 느껴졌죠. 여기는 제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에요. 서점 가장 안쪽, 작은 다락방 같은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개인 소장품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지훈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민정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내가 좋아했던 공간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여기서 함께 책을 읽곤 했죠.
이제는 저 혼자 앉아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그립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암시가 아닌 직접적인 마음의 표현이었죠.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들이에요. 그는 책상 옆 책장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서정주 시선집.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한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헤어졌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교직에 있을 때부터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던 친구예요. 서연 씨에게 빌려주고 싶어요. 이 친구가 서연 씨의 외로움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책을 펼치자 페이지 곳곳에 그의 생각들이 담긴 메모와 밑줄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반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얻는 것이다. 늦은 사랑이 더 깊다.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일부를 제게 건네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순간 서점의 낡은 스피커에선 희미한 첼로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창문으로는 노을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마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지훈 씨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커다랬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손이었죠. 서연 씨, 당신을 만나고 내 흑백 같던 노년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죠.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벅찬 감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두려워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그리고 민정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민정이는 제가 설득하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이해해 줄 거예요. 그 아이도 아빠가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입을 맞췄습니다. 책 먼지와 세월의 냄새가 뒤섞인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입맞춤이었습니다. 16살 소녀도 아닌데 그 입맞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입맞춤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지훈 씨의 딸 민정 씨가 제 꽃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민정 씨라는 것을. 35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전형적인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죠. 박서연 씨 맞으시죠? 우리 아버지랑 만나신다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비난과 경계가 가득한 목소리였죠. 아, 네.
민정 씨시군요. 아버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박서연 씨에 대해 들은 게 별로 없는데요. 아버지가 뭔가 숨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손에는 제가 지훈 씨의 서점에 깜빡 잊고 두고 온 바로 그 서정주 시선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메모가 끼워져 있는 걸 본 모양이었죠. 이거 박서연 씨 거 맞죠?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 다음으로 이 책을 남에게 빌려준 건 처음이에요. 그녀는 책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순진한 분이세요. 외로움을 무기 삼아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을 여시죠. 이깟 낡은 시집 한 권으로 환심 사려는 수법. 저한테는 안 통해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수법과 환심이라는 더러운 단어들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그만두세요. 아버지 재산이 목적이면 포기하시고 외로움 달래려는 거면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 가게 아주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죠. 아무 말 없으시네요. 그럼 제 말 알아들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뒤 가게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찾아온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민정이가 무례하게 굴었죠? 제가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딸로서 당연한 걱정이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지훈 씨,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민정 씨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 씨,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시 떨어져 있자고 말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민정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훈 씨를 만난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에게서는 매일 문자가 왔지만 읽기만 할 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아팠죠. 서연 씨,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됩니다.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그러다 문득 창가에 놓아둔 작은 난초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꽃을 피우지 않아 거의 포기했던 화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마른 가지 끝에 아주 작고 하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꽃봉오리를 보는 순간 무언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시든 가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일을 해왔잖아. 그런데 왜 정작 내 인생의 꽃은 피워보지도 않고 꺾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의 진실을 그 누구도 아닌 제 스스로가 지켜야 했습니다. 민정 씨를 설득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진심을 전달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하고 진실된 방법으로 제 마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꽃으로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언어로 말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게에서 가장 기품 있고 단아한 흰색 호접란 화분을 골랐습니다. 호접란은 키우기 까다로운 꽃입니다. 온도와 습도,
빛의 양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죠. 하지만 제대로 키우면 몇 달 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치 노년의 사랑처럼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오래가는 꽃이죠. 화분을 정성껏 포장하면서 저는 민정 씨에게 전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비난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제 진심을 담담하게 전달할 뿐이죠. 민정 씨의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대형 회계법인이었죠. 건물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 씨, 박서연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 못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도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5분만 주세요. 긴 침묵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1층 카페로 내려가겠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카페에서 만난 민정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호접란 화분을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선물입니다. 아니, 제 마음입니다. 그녀가 비웃음을 지으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이 꽃의 꽃말은 행복이 날아온다입니다. 저는 아버님께 날아온 행복이고 싶었지, 불행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훈 씨가 빌려준 서정주 시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귀한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건 제 잘못이겠지요. 여전히 경계는 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민정 씨, 저도 아들이 있어요. 33이죠. 저도 가게가 있고 아들이 잘 부양해 주고 있어요. 그저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다시 느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진심의 증거였으니까요. 민정 씨가 반대하신다면 저는 물러날 거예요. 아버님과 민정 씨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을 아낀다는 것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 씨는 호접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카페의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민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요. 꼭 행복하게 살아요.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그때 아버지가 펑펑 우셨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평생 어머니만 사랑할 거라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정말 혼자 사셨어요. 제가 소개하는 분들도 다 거절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옷도 신경 쓰시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민정 씨, 솔직히 지금도 불안해요.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그리고 어머니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는 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연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요. 민정 씨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환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을게요. 아버지가 진짜 행복한지, 박서연 씨가 진짜 진심인지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정 씨가 호접란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가져갈게요. 사무실에 두고 키워볼게요. 까다로운 꽃이라고 하셨죠? 제가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물어보세요.
꽃 키우는 법은 제가 전문가니까요. 민정 씨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은 미소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저예요. 서연 씨, 정말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우리 시청각실에서 만날까요? 그럼요. 몇 시든 좋아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가디건. 지훈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색깔이었죠. 시청각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 씨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죠. 서연 씨, 미안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도서관 뒤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봄꽃들이 막 피기 시작한 정원은 향기로 가득했죠. 민정 씨를 만났어요. 지훈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또 무례한 말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이해해 준 것 같아요. 저는 민정 씨와의 대화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지훈 씨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죠. 서연 씨가 민정이를 만나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하려면 민정 씨의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가족,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재혼이 부담스러우면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서로의 곁에서 서로의 노년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봄꽃 향기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만나죠.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각자의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죠. 제 꽃집에는 이제 책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지훈 씨가 가져다 놓은 시집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손님들은 꽃을 고르면서 시집을 들춰보기도 합니다. 꽃과 시가 있는 가게라고 동네에서는 작은 명소가 되었죠. 지훈 씨의 서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곳곳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거든요. 책 사이사이에 놓인 초록 식물들이 서점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었다고 지훈 씨는 기뻐합니다. 민정 씨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식사도 하죠. 그녀의 사무실에 있는 호접란은 잘 자라서 매년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제 아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지훈 씨를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낚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얼마 전 지훈 씨가 새로운 시집을 선물했습니다. 이번에는 빈 시집이었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함께 쓰는 사랑의 시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요. 시가 아니어도 좋고 그저 일기여도 좋아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 시가 될 테니까요.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64세 만난 당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채워주는 사람. 시들 줄 모르는 호접란처럼 우리의 사랑도 오래오래 피어 있기를. 지훈 씨는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68배 만난 당신. 내 빛바랜 책갈피 사이로 다시 햇살을 불어넣어준 사람. 오래된 시집의 향기처럼 우리의 사랑도 깊고 은은하기를. 에필로그. 2년 후. 오늘은 2026년 봄,
저와 지훈 씨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더니 창밖으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으니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청각실의 어둠 속에서 우연히 만난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이토록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는 작년 가을에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둘이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자식들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여줬고요. 비 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내 인생에 봄이 찾아온 날이니까. 지훈 씨는 여전히 시적인 표현을 즐겼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런 말을 듣지 못하면 서운할 정도예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훈 씨가 토스트를 굽는 동안 저는 커피를 내렸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살 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와 아침을 함께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해지더군요. 오늘 가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후에만 열려고요. 오전에는 민정 씨가 온대요. 민정이가? 무슨 일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10시쯤 민정 씨가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분과 함께였죠. 민정 씨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서연 아주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정 씨가 옆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제 남자친구, 아니 이제 약혼자예요.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훈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정 씨가 일 때문에 연애도 제대로 못한다고 늘 걱정했거든요. 정말이야? 축하한다, 민정아. 지훈 씨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저도 민정 씨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전했죠. 아주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정 씨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도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분명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정 씨. 어머니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결혼식 때 아버지 옆에 꼭 함께 계셔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정 씨를 안아주면서 저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은 넷이서 함께 먹었습니다. 민정 씨의 약혼자는 의사였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민정 씨를 정말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 서점은 요즘 어때요? 응,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서연이 꽃으로 꾸며놓으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더라. 사실 저희가 생각이 있는데요. 민정 씨의 약혼자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북카페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꽃과 책을 함께 파는 콘셉트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혹시 두 분이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뿌듯했죠. 물론이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요. 오후가 되어 민정 씨 커플이 떠난 후 저와 지훈 씨는 각자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 꽃집은 여전히 작고 한적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가게 한쪽에 놓인 의자에는 늘 지훈 씨가 가져다 놓은 시집이 있고 오후가 되면 지훈 씨가 들러서 차를 마시고 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가게를 일찍 닫고 지훈 씨의 서점으로 갔습니다. 서점 문을 열자 익숙한 책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는 이 냄새가 집 냄새처럼 편안합니다. 왔어요? 지훈 씨가 책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외식하면 어때요? 2주년 기념으로. 좋죠. 어디로 갈까요? 처음 커피 마셨던 그 카페는 어때요? 책과 커피. 우리는 도서관 1층의 그 카페로 갔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같은 자리에 앉았죠. 그때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서연 씨, 2년 동안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지훈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지훈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쓰기로 한 그 시집이었죠. 2년 동안 우리의 이야기로 반쯤 채워진 시집. 오늘 새로운 시를 하나 썼어요. 들어보실래요? 지훈 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황혼이 아닌 새벽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우리 나이를 황혼이라고,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 끝나가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 우리가 만난 이 시간이 황혼이 아닌 새벽임을, 끝이 아닌 시작임을. 주름진 손을 맞잡고, 희끗한 머리를 기대고, 우리는 오늘도 걷는다. 새벽의 이슬을 밟으며.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사랑은 젊다. 우리의 꿈은 푸르다. 우리의 내일은 눈부시다. 시를 다 읽은 지훈 씨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 차례예요. 저는 시집을 받아 제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그대라는 꽃입니다. 평생 꽃을 키우며 살았지만 그대처럼 아름다운 꽃은 없었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 향기가 깊어만 가는 꽃, 물을 주지 않아도, 햇빛이 없어도 그대는 내 마음에 피어 날마다 새로운 빛깔로 피어납니다. 호접란의 우아함도 장미의 화려함도 그대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그대는 그 자체로 정원입니다. 64세 만난 그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꽃. 이 꽃을 만나기 위해 나는 평생 꽃을 키웠나 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비는 그쳤고 저녁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지개예요. 우리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네요. 유치한 소리 하시네요. 사랑에 빠지면 다 유치해지는 법이에요. 우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죠. 아마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여행 한번 가요. 여행이요. 어디로? 제주도는 어때요? 봄꽃이 한창일 텐데. 좋아요. 민정 씨 결혼식 끝나고 가요. 그래요.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치한 소리. 하지만 저도 설레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죠.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특별할 것 없는 메뉴지만 함께 만들고 함께 먹으니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남은 인생 함께해요. 우리는 소주 잔을 부딪혔습니다. 짠 하는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죠.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이 긴 밤을 이제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연 씨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후회 안 해요? 나 같은 늙은이랑 엮여서. 또 그런 소리. 그럼 지훈 씨는 후회해요? 아니요. 난 매일 감사해요. 서연 씨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훈 씨는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희 둘째 가질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전화를 끊고 지훈 씨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지훈 씨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 살아야겠어요. 우리의 가족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의 결혼, 제 아들의 둘째 소식. 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사랑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꽃집에서 특별한 화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을 한 화분에 심은 가족 화분이었죠. 장미는 지훈 씨, 호접란은 저, 튤립은 민정 씨, 해바라기는 제 아들. 각자 다른 꽃이지만 한 화분에서 조화롭게 피어나는 모습이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지훈 씨가 가게에 들렀을 때 그 화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 피어나는. 아름답네요. 우리 집 거실에 둬요. 네, 그러려고 만들었어요.